암호 프로토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걸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이 뭔지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시를 통해 드렸던 프로토콜에 사용됐던 아주 기초적인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릴 건 여분 정보라는 개념입니다. 여분 정보. 그래서 우리가 암호할 때 여분 정보를 넣게 된다. 여분 정보. 왜 넣냐? 예를 들면 우리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코딩한다. 코딩할 수 있죠. 콩고 4학년 프로그램 못하면 어떡해.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통신으로 주고받을 데이터죠. 그럼 C로 짠다. 그러면 C로 짜요. C로 짜봅시다. C보다는 C++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크립토1이라고 합시다. 메시지가. 요게.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난스 키가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 C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뭐 인트 64 유인트 6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스 그 다음에 바이트 키 해가지고 128비트 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다 내가 집어넣을 데이터를 넣고 이 구조체를 암호한 다음에 보낼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그 구조체를 풀어서 그 암호문을 풀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구조체로 가리키게 해가지고 또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뽑아낼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낼 때 맨 처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경우에 스트럭처에서 크립토2라고 합시다. 이거는. 근데 얘는 뭐만 있냐면 바이트 키 128 요것만 들어있어요. 요것만 들어있다고 칩시다. 요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 경우에는 그러면 요게 암호화 되어 있으면 풀면은 128비트에 128바이트구나. 무지 크네. 128바이트라고 치고 128바이트니까 바이트면 128비트면 뭐야? 8이 되나? 8이 아니고 16? 산수도 안 돼. 늙으면 산수가 안 돼요. 그래서 16 128비트가 되려면 16바이트인가? 8, 6, 8에 48 맞죠? 16바이트. 그럼 이렇게 됐다고 치면 16이라고 치면 얘를 풀어보면 얘는 그 대칭키는 무슨 값? 그냥 랜덤한 값이에요. 랜덤하게 생성해서 만들어진 값이에요. 그러면 풀어보면은 어떤 랜덤 값이 나오죠. 그럼 랜덤 값을 보면 이게 저쪽에서 만들어준 건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암호화를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기본적인 문제점은 랜덤한 값만 암호를 하면 받은 사람이 풀어봤을 때 이게 제대로 풀린 건지 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28비트면 128비트를 암호하면 128비트가 될 거예요. 암호문도. 왜? 역함수 전단수 함수니까 128비트 가야 돼. 그러면 이 128비트 복구하면 128비트가 나오는데 얘는 랜덤한 값이야. 그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건지. 그러면 이 암호문이 갈 때 내가 그냥 랜덤한 128비트를 또 줘요. 바꿔치기를 해. 얘로 128비트로. 그러면 수신자가 그냥 그걸 복구하겠죠. 그럼 또 임의의 128비트가 나오겠지. 그럼 그걸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문을 복구화를 하면 내가 복구화를
제대로 된 건지, 복구화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암호문 내에 들어있어야 돼요. 랜덤한 값만 들어있으면은 내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이 128비트는 랜덤 값이니까 이걸 봐서는 모르겠지만, 얘를 보면, 얘도 랜덤 값이니까 모르고, 얘를 보면은, 얘는 내가 기대했던, 아까 B, 내 아이디가 바보야. 그럼 저 문자열이 뭐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되죠. 바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암호한 암호문인데 복구화를 했어. 그랬더니 요 아이디를 접근해서 봤어요. 근데 내가 원래 기대했던 거는 바보야. 그런데 바보가 안 나오고 이상한 게 나와.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복구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잘못된 거예요. 조작이 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암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풀었을 때 절대 M이 안 나와요. 왕창 깨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것도 내가 이 데이터의 결과가 M인데 이 M을 암호화했는데 이 암호문을 조금 바꿔치겠어. 비트를 몇 개를 좀 0을 1로 1을 0으로 몇 개 바꿔쳐서 주게 되면은 얘를 풀면 이 데이터들은 다 원래 값들하고는 다른 값들이 나오게 돼요. 다른 값들이 나오지만 얘나 얘를 봐봤자는 이건 난수 값이고 얘는 랜덤한 비트 키니까 얘를 봐서는 제대로 뭐 조작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얘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키를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끔 암호문 내에 뭔가의 비밀성을 요구되진 않지만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여분 정보를 하나 넣어서 여기서는 아이디 같은데 아이디 같은 걸 넣어가지고 풀어본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제대로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값을 암호문 내에 포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여분 정보. 핵심 정보는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인데 얘가 또 무슨 역할까지 해주냐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요. 복구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 근데 이 여분 정보는 크게 명백한 여분 정보와 함축적인 여분 정보로 나눠집니다. 명백한 여분 정보는 누구든지 풀어봐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저게 제대로 풀렸는지 아닌지.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K를 몰라. K를 몰라요. 근데 얘를 풀어보고 싶어.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 궁금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무식한 방법은 전사 공격하는 거예요. 전사 공격은 뭐예요? 가능한 모든 키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해봐. K1부터 K2부터 가능한 모든 키를. 근데 했는데 풀렸어. 이게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공격자도 알아야지 이게 맞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이 공격자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잘 보면 돼요. 요게 제대로 된 어떤 문자열이 아이디에 맞는 게 나오면은 제대로 풀린 거고 막 랜덤하게 이상한 게 나와. 원래 바보 여러분들 쓰는 보통 문자열들은 나오잖아요. 아이디들은 일반적인 아스키로 제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막 이상하게 나온다. 응? 막 중간에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가고 아이디로 쓸 수 없는 문자들이 나오면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대로 복구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키는 아니겠구나. 그러면 하다 보면은 잘 풀리게 되는 애가 있을 테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는 좋은 사람한테도 필요하지만 나쁜 사람들도 그 여분 정보, 명백한 여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키 추측 공격을 했을 때 올바르게 내 키가 맞구나라는 것도 공격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용자도 풀어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풀렸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뿐인데 그것은 뭐냐? 공격자에게도 그걸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여분 정보 말고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넣으면 좋은데 이 함축의 여분 정보는
정당한 수신자만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정보를 넣어서 알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넣냐? 뒤로 가서 예를 들면 IAB라고 해서 A와 B 간에만 알고 있는 어떤 랜덤한 값인데 서로는 알고 있는 값이에요. 서로는. 그러면 그 값의 해시 값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걸 풀어봤을 때 요 값이 제대로 된 값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IAB를 아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지. IAB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는 IAB가 원래 모르니까 그냥 임의의 랜덤 값인데 랜덤 값을 서로 둘이는 알고 있으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둘만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은 얘를 풀어봤자 이걸 가지고는 내가 추측한 키가 올바른 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여분 정보, 명백한 여분 정보 대신에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넣으면 좋은데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넣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라는 거는 여분 정보 역할도 하지만 이 키의 용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어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빼고 싶지만 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메시지에서 실제 비밀로 보장하고 싶은 건 KAB인데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요. 근데 다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공격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일반적인 어떤 정당한 사용자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 KS 풀 때 B라는 어떤 식별자가 정상적인 식별자들이 나오면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반 그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얘는 또 추가적으로 KAB한테 어떤 용도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법으로 설명이 되는 게 명명 기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지의 의미를 암호문 내에 있는 어떤 요소들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자의 식별자들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때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풀어서 암호문을 평문을 바꾼 다음에 그 평문을 통해서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조리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KAB를 KAS로 암호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랜덤 값만 암호한 건데 원래 의도는 뭐냐면 A의 요청을 받아서 서버가 B랑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준 거예요. B랑 사용하기 위한 키. 그런데 이렇게만 주면 얘를 풀었을 때 확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풀렸는지 확인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용도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랑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지는 이걸 통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 풀면 앞에 걸 보면 A, 뒤가 B가 나오고 키가 나오니까 이 키는 A와 B 간에 사용하기 위한 키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에서 명확하게 푼 사람, 복호한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된 의미를 우리가 풀고 나서 복호를 하고 나서 전적으로 다 모호하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게끔 요소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는 생략할 수 있어요. A를 빼. A는 안 넣어. A는 암호 안 하고 B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B KAB.KAS 이렇게 암호하는 거예요. A는 빼. 그러면 이걸 풀면 B라는 데이터를 볼 거고 B라는 값, 상대방 값을 볼 거고 키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B랑 쓰기 위한 키구나. 누가?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누가 쓸 수밖에 없는 키예요.
A만 이렇게 쓸 수 없는 키죠. 그래서 이 암호화된 키를 통해서 사용자가 한 명이 유추가 됩니다.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저거는 A만 풀 수 있는 거니까 A를 위한 것은 명확해요. 근데 A가 누구랑 쓰기 위한 거냐는 거는 B까지 없어버리면 몰라. 내가 C를 요구했을 때, D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B, C, D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은 혼란스럽죠. 제대로 온 건지. 그래서 원래는 한 메시지에 이 메시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 A라는 요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빼도 된다. 빼도 돼요. 그래서 빼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것을 아까는 대칭키로 했죠. 대칭키로 한 거예요. 대칭키로 했는데 모든 것을 대칭키로 안 하고 똑같은 것을 공개키로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공개키. 자, 여기서는 비밀성이 만족이 되죠. 서버가 암호에서 주기 때문에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서버랑 앨리스만 볼 수 있어요. A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A와 서버만 만들 수 있어요. A가 안 만든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A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키를 쓰면은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비밀성만 보장이 되고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인증만 보장이 돼요. 그럼 둘 다를 보내고 싶어. 공개키만 써서. 그러면 두 번 암호화를 해야 돼요. 두 번. 마이너스 KS로 먼저 암호한 다음에 전체를 플러스 KA로 암호하게 돼요. 그럼 이 전체를 풀 수 있는 사람 누구만 풀 수 있어? A만 풀 수 있죠. 풀고 나서는 이 안에 거 보려면 또다시 뭘 써야 돼? 서버에 공개키를 써야 되겠지. 공개키를 써서 풀면은 이거는 서버가 만들어준 거구나. 나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키는 누구랑 쓰기 위한 거예요? A와 B. 그러면 아까는 A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요 A를 빼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빼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데이터를 직접 암호하고 있는 거는 A키가 아니라 뭐예요? S예요. 그래서 이 A는 이 안에 있는 것까지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데이터를 암호한 요 키에서 유추되는 건 이 안에 S라는 건 안 넣어도 되죠. S가 만들었다는 건 S로 확인할 테니까 안 넣어도 돼요. 근데 A는 빼면 안 돼. 왜? C가 요청할 때도 자기가 예를 들면 C가 나 B랑 하고 싶어 라고 해서 S한테 요청을 하면은 똑같은 거를 만들어줄 거예요. K BC 마이너스 KS KC 이렇게 암호화를 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C는 바깥 거 풀어내고 S가 보내준 거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안에 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가 뭘 할 수 있어요? A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A한테 던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A는 어떻게 생각해? 서버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면 안 돼. 여기에 만약에 생략을 못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원래? C한테 요청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A 값이 들어있어요? C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C 해서 이렇게 가면 얘는 어떻게 돼? 원래는 나한테 오려면 맨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내 아이디가 있어야 돼. 근데 내 아이디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공격이 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를 명백하게 나타나게끔 거기다가 요소들을 넣어줘야 돼. 그 요소들 중에 대상이 되는 사용자, 사용해야 될 사용자 정보들이 있어요. 그때 뭘 넣어요? 아이디를 넣는다는 거예요. 아이디를 넣어서, 이거는 누구랑 써야 되는 거, 누가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돼요. 아이디를 넣어서. 그런데, 어떤 메시지가 키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이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플러스 K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암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암호할 때 사용된 키, 그 키의 그 사용자는 그 사용자의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봤을 때 키의 용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얘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메시지의 최근성 또는 시기 적절성이에요. 이 자체도 이 메시지 안에 뭔가를 넣어서 그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아,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과거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자 같은 뭔가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적인 관계, 시간 정보 자체를 넣어가지고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봤던 그 5개의 예제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NA를 봐야지만 그 NA가 집어넣을 수 있고 그 NA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메시지는 내가 NA를 주고 난 뒤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메시지에 시간이 찍혀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요소를 보고 한 가지 요소를 보고 얘는 언제쯤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비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 자체를 실제 찍는 방법이 있고 난스 기반 기법이 있어요. NA 주고 NA가 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있는데 그 참여자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제공자인지 입증자인지 검증자인지. 근데 보통 이자 간에 이루어지니까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은 그런 기법이 있고 제공자와 검증자가 똑같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볼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은 어떤 기법이고요. 나스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기법이에요. NA를 준 다음에 NA를 확인하는 건 그 NA를 줬던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걸 읽어보시고요. 이게 실제 봐야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타임스탬프부터 설명드릴게요. 타임스탬프는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안에다가 현재 시간을 찍는 거예요. TA, 현재 시간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현재 시간을 찍었어. 그러면 얘는 B는 그걸 받으면 자기의 현재 시간을 가지고 와요. 그게 TB예요. 그 다음에 TA와 TB의 차이를 구해요. 그 차이가 우리가 설정해 놓은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고 그게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용 윈도우라 그래요. 허용 윈도우. 범위가 있겠죠. 이쪽 사람하고 저하고 이 친구의 핸드폰은 비슷할 텐데 컴퓨터에 있는 시간하고 제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빛의 속도로 우리가 무시할 정도 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도착했을 때 TA와 TB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법의 뒤에 보면 이제 나올 텐데 문제점은 뭘까요? 이 기법의 문제점.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는 저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그쵸. 요 시간은 얘 마음대로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좀 찍어줘야 되겠지. 그쵸? 지 마음대로 찍으면 안 되지. 그쵸? 정직하게 찍는다고 칩시다. 자기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자기 현재 컴퓨터 시간을 정확하게 갖고 와서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와 상대방의 시간이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되죠. 내가 이 친구 걸 공격해 놨어요. 컴퓨터를. 공격해 가지고 이 친구의 그 시간을 다음 주 며칠로 바꿔놨어요. 그럼 내가 시간을 찍을 때 현재 시간 찍지 않고 미래 시간 찍어서 보내버렸어요. 그럼 쟤는 원래는 어떻게 돼?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컴퓨터의 시간이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여러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그 컴퓨터나 그 사용자 쓰는 장치를 해킹해가지고 뭘 바꿔놓는데, 시간을 엉뚱하게 바꿔놓으면 내가 엉뚱한 메시지를 보내면은 원래는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끼리 적절하게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고, 내가 내 컴퓨터에 보통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가 약해져가지고 시간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공격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맞출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시간을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추지 몰라?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이 아니야. 공학도도 아니고. 핸드폰 언제부터 썼어? 몇 살 때부터 썼어? 내 컴퓨터 아니면 내 PC. 내 PC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맞춰요? 그냥 한번 맞추고 평생 가? 시간 서버들이 있죠. 윈도우가 쓰는 시간 서버 있고 애플이 쓰는 시간 서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에 가보면 시간 설정하는 데 있고, 거기에 보면은 서버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서버를 지정하게 돼 있고, 주기적으로 그 서버랑 통신을 해가지고 시간을 보정해요. 틀려지면 다시 맞추고, 맞춥니다. 핸드폰은 보통 기지국하고 이렇게 통신할 때 기지국의 정보랑 이렇게 맞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궁금해야 돼. 내 핸드폰 시간은 제일 정확한 게 내 핸드폰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벽시계들은 이게 좀 느려질 수 있죠. 그렇죠? 배터리의 어떤 약해지면 이 가는 시간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되는데, 시간은 우리가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시간하고 시간을 맞춰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내 시간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시간을 임의로 바꿔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 때는 많았어요. 임의로. 왜? 무식하게 옛날에는 소프트웨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뭘로 따졌냐면 시간으로 따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요거는 일주일 공짜야? 그럼 일주일 동안은 그냥 써. 근데 얘가 딱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컴퓨터 시간을 바꿔놔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또 쓸 수 있어요. 특히 옛날에 초창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깔아놓고 일주일 공짜로 쓰게 해줬는데 시간을 체크하니까 일주일 지나면 못하는 거야, 게임을. 그러면 돈 주고 사나? 절대 안 그러지. 그러면 시간을 임의로 바꿔놨어요. 근데 시간을 바꿔놓으면 그 컴퓨터에서만 그 시간을 인식하면 좋은데 다른 것들도 그 시간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업했는데 오늘 작업한 문서인데 옛날 시간으로 돼 있는 거야. 엉뚱한 데가 있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요. 요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많은 그 특정한 소프트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소프트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 요즘은 그냥 쓸 때마다 인터넷 가서 체킹하게 해놓고 있죠. 인터넷 뽑아. 근데 인터넷 뽑으면 또 그 소프트웨어를 못 써.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저는 진짜 웬만하면 돈 주고 사요. 소프트웨어를. 특히 싼 것들은 10만 원 미만이다. 그럼 돈 주고 사요. 학교에서 공짜로 주는 거 말고. 학교에서 주는 것도 집에 갖고 가면 막 짜증나. 이게 집에 있으면 가끔 또 이렇게 안 돼요. 인증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럼 인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니까 인증이 안 돼. 그럼 또 그거 들고 와서 학교에서 한번 인증시키고 다시 집에 들고 가야 되고 막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버리지. 아량거 같은 거는 되게 싸니까 사요. 막 사서 쓰기도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쓰는 것 중에 맥을 쓰니까 맥에 뭐가 있냐면 제가 쓰는 것 중에 패러렐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렐은 거기다가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윈도우를 깔아 쓸 수 있어요. 내가 윈도우를 깔기 싫은데 요즘도 그렇지만 특정한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니면 안 돼. 막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예전에는 아래 한글이 맥에서 잘 안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 학교 결제 시스템은 또 그거밖에 안 돼요. 윈도우에서밖에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깔아야 돼. 까는데 그래서 이제 패러렐 까는데 패러렐이 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한 대만 쓰지 않고 한 4대 정도 쓰나 그래요. 그냥 내 사무실 가면 고정돼 있는 게 있고 들고 다니는 게 있고 집에 가면 그냥 또 집에 PC도 있고 그럼 거기다가 한 3군데 설치하잖아요. 돈 또 넣으래. 그건 좋아. 그 돈 또 냈어요. 근데 포맷을 했어요. 내가 한 6개월마다 포맷 하거든요. 6개월마다 포맷해서 다시 설치하려잖아요. 그 라이센스 또 못 써요. 그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포맷하면 안 돼. 포맷하면 순간 그 사람은 또 새로운 컴퓨터로 인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컴퓨터로.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거예요. 뭘 잘못됐냐면 컴퓨터를 인식할 때 그 정보를 뭘 갖고 인식하냐가 돼 있어요. 한 가지 또 얘기하면 옛날에 제가 아저씨 영화 아저씨 영화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극장에 못 가고 그래서 이제 토렌트로 다운받아야 되는데 토렌트로 나오기 전에 좀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인가 어디 갔더니 이제 3,000원 뭐 이렇게 뭐 10,000원인가 하면 있어요. 그래서 딱 다운을 받아가지고 재밌게 이제 봤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 요거를 또 내 노트북에서 보고 싶은데 노트북에서 보려니까 파일을 복사하니까 안 돼. 복사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또 FAQ를 가봤어. FAQ에 가봤더니 이동하면 안 된대. 이동하면 안 된대요. 이동하면 안 된대. 그 PC에서만 볼 수 있다. 그리고 혹시 PC를 포맷하면은 못 보니까 PC를 포맷할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백업해 놓으래. 백업. 그 백업한 파일에 뭐가 있을까요? 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백업한 키를 고스란히 제가 복사해가지고 노트북으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안 돼. 짜증나. 왜 안 되지? 똑같은 키일 텐데? 그랬더니 이놈들이 어떻게 키를 계산했냐면은 랜덤한 값하고 하드디스크 아이디를 쓴 거예요. 하드디스크 아이디. 그러니까 컴퓨터를 포맷했는데 거기 또 FAQ 보니까 나왔더라고. 컴퓨터를 포맷했는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 안 된대. 이 멍청한 놈들. 그쵸? 정보를 다 준 거야. 키를 어떻게 계산해?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포맷해서 하드디스크 바꿔 끼면은 기존 키가 안 돼요. 왜? 그 하드디스크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그 시리얼 넘버를 입력받아서 키를 만들고 그 키를 어디다 저장해 놓았어요. 그 영상에다가 비디오에다가 그 DRM 형식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러면 그 DRM이 풀려야 되고 풀리려면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를 체크할 때마다 이제
그 하드디스크, 컴퓨터에서 그 하드디스크 좀 갖고 와서 또 비교해보고 막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에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이랬지? 그래서 시간은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못 바꿔요.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시간은 뭐에 의존된다? 절대 시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한 시간이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 둘 중 한 사람은 정상적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네. 정상적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잘못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얘가 전송자인데 올바른 시간을 갖고 있어요. 현재가 2017년 크리스마스라고 칩시다. 그리고 얘는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2018년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메시지가 오면 이 메시지는 얘가 최신에 만들어진 메시지로 인식할까요? 아닐까요? 아주 오래된 메시지로 인식하겠죠. 거부를 해요. 근데 원래는 거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메시지죠. 문제가 없는 메시지인데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다시 저걸 처리하려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정상적으로 2017년이니까 지금이 다시 2017년으로 바꾸면은 이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가 되겠고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요 경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의 시간이 미래 시간이 돼 있어요. 2018년도. 그럼 메시지가 오면 얘 수신한 사람이 봤더니 나는 현재 2017년인데 쟤는 2018년 메시지가 와. 그럼 뭐 하는 거야? 버리겠죠. 버려야 정당한 거예요. 근데 버리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메시지는 언제 가면 유효해져? 2018년이 되면 또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얘 시간을 미래로 바꿔놔서 얘가 메시지 보내게 해요. 그러면 메시지 보냈을 때 그 순간에는 정상 동작을 안 해. 근데 내가 싹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어요? 얘를 방어하려면 얘 시간을 어떻게 돌려야 돼? 2018년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죠. 원래 정상 시간이 2017년인데 이 문제 때문에 2018년으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간 쓸 때는. 사후 메시지를 하는데 송신자가 미래 시간을 찍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그 메시지는 그 순간에는 거부당하지만 영원히 거부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래 되면 써먹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고 그거를 잘 악용해가지고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미래 시간으로 세팅해 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동기화를 할 때 가장 큰 값으로 동기화 시켜버리면 옛날 과거 값들은 못 쓰게 돼요. 항상 현재 값보다는 큰 값을 써야 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카운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또 시스템 간에 뭐가 필요해요? 비슷한 시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동기화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동기화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동기화는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뭐에다 동기화할 수밖에 없어요? 표준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다. 표준 시간에만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미래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어떤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 냈어요?